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어제 좀 해설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하느라고 눈이 좀 많이 아픈데 안경까지 끼면은 이제 많이 어지러워서 제가 보호대를 그냥 차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올 시즌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1급 보호직, 사회복지직까지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다행히도 어제 오늘 일하면서 제가 좀 힘이 났던 것은 그래도 사회복지학개론을 잘 봤다고 또 연락을 주고 또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는 또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제가 또 부랴부랴 또 그러한 또 좋은 글들을 또 여기다가 또 추가하느라고 오늘 또 PPT 자료를 또 다시 보내기도 하고, 보내고 또 학원 오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좋은 소식 올려주셔가지고 또 학원 와서 또 출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해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문제 중에서 18개가 휴먼 별표 18개, 휴먼 별표 2개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7, 8월 이론 수업부터 항상 수업 때마다 강조를 했죠. 휴먼 별표 2개 이상은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럼 제 말을 믿고 따랐다면 선생님이 쳐준 그 별표가 진짜 신빙성 있는 별표인가? 그거를 믿고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는 어떻게든 외우고 선생님이 공부할 양을 최대한 줄여주니까 줄여준 만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외우고,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설령 낯선 것이 보이더라도 문제를 봐.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 보면 돼.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힌트가 있어. 이거를 믿었죠.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확인해 드리겠지만은 저한테 이제 시험 잘 봤다고 감사의 글을 카페에 올려주시고, 그 학생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제가 알려드린 그 꿀팁, 문제 풀 때 꿀팁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과목을 풀 때에도 도움이 돼서 몇 개를 더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년 저는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데 학생들은 매년 바뀌죠. 그럼 또 믿게 해야 되고 힘든 거죠.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어쨌든 믿고 따라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1차적인 보람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2개만 제가 소개해 줄 거예요. 우리 카페에는요, 수줍은 마음 표현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게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뒷부분에는 필기 시험 후기에 시험 잘 봤다고 올려준 학생들의 글을 캡처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앞부분에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2분의 글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수줍은 마음 표현이죠. 이거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보통 이제 익명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그만큼 뭔가 직접 얘기하기가 쑥스럽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여기서 막 사랑도 고백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게시판에서. 그랬었는데 어쨌든 조회수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 한 달 전 지방직 고득점 모의고사에서 8회분까지 40점 맞고 매일 우울했습니다. 이런 분들 많았죠. 어대훈 선생님은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실까? 근데 제가 어렵게 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빈틈을 잘 알기 때문인데, 그 빈틈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거를 잘 발견하고 보완해서 실제 시험장 가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다.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저는 믿게 했고요. 이거를 믿고 따라온 학생들은 지금 확인하겠지만은 이따가 확인할 건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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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95, 95, 95, 90, 90, 90, 90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분도 그랬죠. 하지만 뭐예요? 오기가 생겨서 핵집책, 이게 뭐예요? 핵심 요약 노트겠죠. 그래서 핵심 요약 노트를 매일 보면서 띄어쓰기도 엉망진창이죠. 아마 국어는 잘 봤겠지 뭐. 자, 그래서 원래 예정이 없었던 국가직 모의고사인데 뭐 국가직 모의고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월에 했던 동영 모의고사 있죠. 그 모의고사 강의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점, 사회복지에서 90점을 받았다.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 때마다 선생님이 하신 쓴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지만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시험을 잘 보게 해줘야 되는 선생이기 때문에 저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 쓴소리 잔소리를. 근데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쓴소리였지만은 약이 됐다.
다행이죠. 믿고 따랐으니까. 또 한 분의 익명입니다. 이분은 뭐 국어, 영어 뭐 85, 85, 국사 80, 행법 90, 사회복지 90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고르게 비교 잘 봤죠. 예, 지역을 제가 안 보이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 익명 게시판 클릭하면 이 세 글자가 있거든요. 볼 수 있어요. 카페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이 유튜브는 저희 카페 회원이 아닌 분들도 보고 다른 또 경쟁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점수를 보고서 어머 우리 지역이네 뭐 이러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익명 게시판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 자, 작년에 1점 차로 떨어졌대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사회복지 설명회, 저희 설명회에서 저를 찾아뵙고 동기부여를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 시험 조언도 참가해서 시험 준비를 했답니다. 역시 이분도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직 시험 이틀 전 방문각 5회차 모의고사 치르고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한참 울었다. 다 이런 얘기 하죠. 하지만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하자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했대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꿀팁으로 알려주신 모르는 문제는 선지의 답이 다 나와 있다. 문제 안에 힌트가 있다.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사회복지를 90점 받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정말 수험생의 합격만을 위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선생님한테 감사드린다는데 뭐 익명이지만 하여튼 뭐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익명이고 이제 뒤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출제비 좀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화면을 좀 옮겨 주시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개강하는 날 칠판에 이런 점수를 써드리고 제가 뭔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바로 요번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서 저한테 점수를 알려준 학생들입니다. 일부죠.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저희가 30여 명이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저희 클래스에서 이 점수가 1등한 점수죠. 그렇죠? 휴먼 장학금 1등 한 점수잖아요. 건희. 이따가 글도 나올 건데 걔가 이제 제 모의고사에서 85.8로 우리 클래스에서 1등을 했죠. 근데 요번에 95점을 받았습니다. 어제 카페에 가장 먼저 글을 올려줬죠.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출제한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보다 실제 시험 점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이거 제가 1년 내내 떠들었죠. 그렇죠? 선생님 문제가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 어려운 게 뭐야? 실제 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거다. 쓸데없이 중요한 걸 어렵게 내면 그거는 학생들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걸 어렵게 내야 그게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이런 결과죠. 근데 이 95점 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죠. 근데 이 친구는 61.7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조교란 말이죠. 우리 조교가 어저께 시험 보고 저한테 본인의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톡으로. 그 제가 보면서 채점을 했거든요. 근데 웬열? 우리 조교가 시험 잘 봤구나. 시험 잘 봤구나. 마지막에 선생님 조언 잘 들었구나. 자, 그래서 95점 하나 틀렸어요. 인권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왜 인권을 틀렸을까? 상식인데, 인권은 상식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휴먼 장학금 못 받으면은 선생님한테 딱밤 5대 맞기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 딱밤을 때렸어야 되는데 너무 인권을 존중해줬다. 그래서 이번에 인권 문제를 틀렸다. 그때 내가 딱밤 5대를 때려줬으면 100점 맞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제 눈 엄청 아파 죽겠는데 일하면서 웃음이 나. 너무 피곤한데 웃음이 나. 그 95. 지난번에 우리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개강할 때도 제가 이런 걸 적어드렸죠. 그죠? 작년에 그 남자 김태희 93점, 실제로 100점. 그 다음에 장학금 못 받았던 79점대가 100점. 이게 실제 시험이라는 거야. 실제 시험은 그 당일날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79.2였던 학생은 조금 더 잘 봤죠. 80, 별로 변화가 없었죠. 그 다음 77.5인데 90 많이 올랐죠. 76.7인데 90 많이 올랐죠. 65였는데 90 엄청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60.8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85. 85 지금 여기 와 있고 한 명은 90 받았답니다. 그지? 우리가 뭘 잘 보려고 지금까지 힘든 거예요. 실제 시험 잘 보려고 힘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개강할 때 영상에도 작년 자료가 있고 지금은 요번 자료입니다. 그럼 매년 제가 이거를 매년 입증해 드리고 있거든요. 매년 실명 다 불러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고가현, 뭐 김현지, 뭐 부건희, 뭐 강다원 다 불러드릴 수 있잖아. 김승환. 그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또 다른 네 과목도 중요하니까. 그죠? 네 과목도 중요하니까 향후의 결과는 기다려 봐야죠, 일단.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별 출제 비중인데 지난번에 보호직보다는 좀 더 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장에서 그 1부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지난번 보호직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좀 아쉽죠. 대한민국을 뺐다라는 게 아쉬워. 왜냐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출제위원이 성향이 좀 비슷한 느낌 좀 안 듭니까? 거의 똑같은 문제도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다. 뭐 출제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론에서 이제 양적, 질적 조사 방법 비교하는 거 간단하게 나왔고 윤리강론 나왔죠? 윤리강론 나왔고 그 다음에 면접 기술은 지난번 보호직 때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면접 기술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회복 실천에서 사정의 개념과 실천 과정 그 다음에 사례 관리가 2문제 나왔는데 이 3문제는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이게 뭔가 순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걸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비슷한 거를 3개나 내버리니까 좀 다른 과목에서 뭐 지역사회 복지나 뭐 행정론 이런 파트 등에서도 냈으면 좋겠지만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점관점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 나와서 2부에서 8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 4문제, 4부에서 이제 또 4문제가 나왔는데 뭐 사회보장 파트에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고요. 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했죠. 사회보장 기본법, 빈칸 채우는 거.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말 징그럽게 많이 했던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휴먼 별표 3개에서 재작년부터 3개 플러스로 높였는데 높이고 나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활동 지원 급여가 이번에 공채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 또 나왔죠. 정신건강증진시설 3개 외워?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 구별해? 또 나왔지? 이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 왜 이렇게 잘 나옵니까? 그렇죠? 또 나왔죠? 또 나왔어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인 문제로 인권이 나왔습니다. 인권.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럼 하나하나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고 정답률이 뭐 8, 90% 이상 높은 것들은 제가 시간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사회복 실천에서 사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사정이면 여기서는 지금 사정의 개념만 묻는 게 아니라 순서를 묻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이 뭐 접수 단계, 초기 단계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개입하죠. 개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와 종결을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환경 속의 인간 개념은 우리가 기본 상식이고 PIE 개념에 이제 기초하는 건 상식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협력하는 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사정이라는 게 결국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가지고 분석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의미를 도출해내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랬을 때 2번에서는 지금 사회복지 개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벌써 뭐가 나왔어요? 개입의 성과를 확인해. 성과는 어디서 확인해요? 평가에서 확인하죠. 그럼 벌써 단계적으로 얘네들은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묻는 동시에 순서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1번 문제가 좀 워낙 쉽게 나와서 좀 편하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2번은 더 간단하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양적인 조사 방법, 질적인 조사 방법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적인 연구는 객관성을 강조하죠. 가치 중립. 그 다음에 질적인 조사 방법은 주관성을 강조하죠. 가치 개입.
이렇게 했습니다. 주관서. 양적 연고는 연역법, 질적 연고는 귀납법 했고, 양적 연고는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크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질적 연고는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양적 연고는 보다 표준적인 절차를 강조하죠. 그래서 뭐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한다. 그래야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질적인 연구는 연구자 마음이죠. 연구자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꿔도 괜찮죠. 그래서 절차가 어떻다? 유연하다 해가지고 연구 절차가 경직된 게 아니라 유연하다.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베버리지 보고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별표가 3개 플러스짜리가 나오고 있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6대 원칙을 묻고 있죠. 6개 중에서 지금 급여 충분성, 정액급여, 행정책임의 통합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급적분, 통포기, 급하게 적분을 배우다가 통째로 포기했다. 급적분, 통포기 외웠죠. 그래서 이제 충분성은 급여의 적절성과 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쉬운 게 열등처우가 나와버렸어요. 보통 열등처우는 빈민법끼리 속일 때 많이 써먹는데 이번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써먹었네요. 그래서 더 쉬웠죠. 그래서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의 3대 원칙 생각나시죠? 개정화, 전열기 작업회, 열이 뭐였어요? 열등처우. 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정답률이 거의 뭐 90% 훨씬 넘을 거예요. 그 다음 윌렌스키와 르버의 또 자녀적 관점, 제도적 관점 또 나왔죠. 얘는 뭐 최빈출이죠. 우리 공시에서 최빈출.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해설을 많이 안 해도 괜찮겠죠. 이런 거를 뭐 틀렸다라는 건 아예 사회복지학을 모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게 좋겠죠. 1, 2, 3번은 전부 다 반대로 냈고요. 4번만 맞게 냈죠. 그래서 자녀적 관점에서는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개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선이었죠. 점선 일시적이었어요. 자, 5번 갈게요. 길버트법입니다. 길버트법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비록 재량사항이긴 하지만 각 교구의 재량사항이긴 하지만은 어때요? 원외 구제를 원칙으로 한 최초의 법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외 구제 허용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다 기본적으로 빈민들의 인권을 어때요? 지켜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너무나 비참했잖아, 작업장의 생활이. 그래서 인권 이따가 나오겠지만 인권을 지켜주려고 이런 법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도적인 처우로 평가받고 있죠. B라고 써 있네. B를 없애버려야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은 당연히 이제 2번이다. 그래서 2번 때문에 인도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처우로 인정받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요보호 빈곤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도제 수습을 받도록 했다. 그럼 어느 법이 떠오를까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떠오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분류처우였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작업장으로, 근로능력이 없으면 구빈원으로,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애들은 도제로 보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빈민 원인 조사를 위해서 우회방문원의 역할을 했다. 이거 보호직에서도 우회방문원 나왔죠. 그 우회방문원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자선 조직협회가 떠올랐죠. 그 COS가 떠올랐다. 그들이 한 조사가 진짜 가난한 거 맞아? 왜 가난한 건데? 응? 저 사람 성향이 어떤데? 이런 거 다 조사했죠.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뭐 사례조사, 환경조사 그러한 것이 사실적인 거를 조사하니까 뭐 과학적인 조사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뭐 징그럽죠. 노인복지시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또 나왔어요. 너무 지겹죠. 이런 문제를 틀렸으면 그냥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외워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뭐가 있죠? 경복교,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복교가 있죠. 그럼 방문 요양, 쥐약관 보호, 얘네들은 전부 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이죠. 그래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 네 글자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양공주, 양공주죠. 양공주 있었고. 그 다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업무를 하고,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개입 업무도 하죠. 그렇죠? 노인학대를 예방도 하고, 또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하면은 개입도 하고. 선생님이 노량진에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직업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이
사례에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의하는 거였어요. 예. 대학 강의를 병행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적인 얘기도 해드린 바가 있죠. 자, 7번입니다. 사례관리의 초기 과정 이후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했죠. 사례관리의 과정이나 일반적인 실천의 과정의 흐름은 같죠. 근데 사례관리는 뭐가 더 있어요? 사례관리는 여기에서 점검 및 재사정이 있죠. 그렇죠? 이게 사례관리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흐름은 똑같은데 사례관리는 개입 또는 개입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실행. 그래서 그 문제의 개입 실행을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사회복지사가 잘 도와주고 있는 거 맞아? 해서 중간중간에 또 어떻게 기록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재사정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연동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초기 과정이 접수, 인테이크 접수잖아요. 그랬을 때 탈락, 왜? 그 다음 사정해야 되니까. 사정한 다음에 계획 세우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계획 세웠으면 실행에 옮겨야죠. 옮기면서 잘하나 못하나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이거 우리 시험 보기 직전에 마지막에서 풀어봤죠. 그렇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바우처는 누구한테 주는 거다?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수요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는 거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속인다? 바우처를 누구한테 주는 걸로 속인다?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한테 주는 걸로 시험에서는 많이 속인다. 근데 이게 바로 1번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그리고 또 이번에 합격은 아직 아니지만 고득점 받았다고 이제 올려준 글들에 보면은 선생님이 1번이 확실하게 답일 경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넘어가라. 이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죠. 제가 진짜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쉽게 고득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거의 1년에 가까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되는 거지. 뭐 딸랑 제가 한 번 얘기했다고 바로 사람이 변하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바우처의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제가 패스해도 괜찮겠죠. 바우처는 누구한테 준다?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수요자. 알았죠? 서비스 이용자에게 주는 거다. 그 다음 사회복 실천 기술인데 이건 면접 기술들이죠. 면접 기술. 면접 기술 시험 잘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또 요약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1번은 요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수문제 중에서 출제위원이 가장 좀 이렇게 좀 말을 잘 만드신 게 이 문제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이런 문제 너무 좋다.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약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나머지가 너무 내용이 무난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이걸로 찾을 거고 여러분들은 정답 찾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뒀죠? 모호한. 그지? 너무 우리가 트레이닝을 잘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모호한 말. 여기에 포인트를 딱 찍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명료한데? 명료한데? 이렇게 됐죠. 근데 출제위원은 조금 더 이렇게 뭐 꼬셔보려고 뭐라고 됐어요? 쉬운 말과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 왠지 정리하는 게 또 요약 같다. 이건 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되게 출제를 잘했지만 우리는 여기에다 방점을 콱 찍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한 말이 모호하거나 애매하거나 추상적일 때 그럼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회복사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게 이런 뜻입니까? 라고 내가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재음미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명료화 기법이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그래서 이 정답률이 높을 겁니다. 나머지 세 가지 전부 다 하시고 여기서 재명명하고 재보증 빨리 복습하면은 명명이 어디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 이게 명명이죠. 근데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사회복사가 뭐 해줘요? 수정해주죠. 그래서 재명명이죠. 목적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였고 그 다음 보증 어디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능력 이게 보증이죠. 근데 이거를 클라이언트 스스로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고 있죠. 근데 사회복사가 봤을 때는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복사가 신뢰를 표현해주죠. 그죠? 기분 좋죠. 자신감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복사가 다양한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론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 이론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거는 뭐 경험과
사회복사의 판단력, 직관력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상황을 보는 대안적 증거들을 제공한다. 이 표현이 좀 세련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보는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냐면 이해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클라이언트는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시키겠다 또는 통찰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해석의 목적은 이해와 통찰이거든요. 자, 이 문제 괜찮았어요. 하지만 정답률은 높았을 거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사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우리 윤리강령은 정말 할 말이 제가 많죠. 제가 이번에 5차 개정, 22년 만에 전문 개정될 때 제가 그걸 알아보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고 우리 조교도 많이 고생했고 그랬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딱 보면서 저는 막 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개정되는 과정에서 매일같이 협회에 연락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연락하고 했던 과정이 떠올라서 협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어요. 그럼 최종 개정안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협회에서 이사회를 거치고요. 또 이사회 총회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 보건복지부로.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오케이 해줘야 돼. 승인해줘야 돼. 그걸 다시 협회를 보내. 그럼 협회에서는 이제 뭐 하면 돼요? 공포하면 되죠. 그렇죠? 공포. 이걸 우리가 카페에 제가 글도 다 써놨죠. 지금 보건복지부 승인 대기 중이다. 승인을 해줘야 협회에서 뭐 한다? 공포한다. 협회에서. 우리는 요거는 요번에 아주 리얼하게 배웠습니다. 리얼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카페에도 다 글을 써드렸고. 그 다음 2번. 법률에 준하는 강제적 효력이 없죠. 이건 우리가 뭐 수업할 때도 얘기했던 거고 요번에 무료특강 할 때도 또 얘기해줬죠. 그렇죠? 윤리강령은 윤리강령이지.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 다음 3번이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부과를 금지한다? 어우, 사회복사는 굶어 죽습니까? 말도 안 되죠.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번에 제가 무료특강 할 때 그런 얘기 됐죠. 개정 전에는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였는데 요번에 개정하면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바꿨다. 이건 좀 특이사항이다라고 했죠. 다 바꾼 데는 이유가 있었고 지금 뭐 그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4번 문장이 맞는 문장인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되기를 바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죠? 이거 읽고서 이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열심히 공부했었으니까요. 자, 실력 인권입니다. 인권이 뭐 사회복지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런 상식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정답은 1번이잖아요. 근데 기역과 니은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 때 기역, 니은만 읽고 넘어갔느냐, 굳이 또 디귿까지 받느냐, 뭐 이런 건데 시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권리라고 돼 있죠. 그렇죠? 원래 인권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죠. 인간이라면. 우리가 뭐 천부인권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자연법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실정법으로도 많이 만들죠. 그렇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인권은 국제법과 국제교약, 각국의 국내 법에 의해 규정된다. 그럼 자연법적인 면과 실정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과 니은은 무조건 한 몸이거든요. 그지? 법적 권리라고 해놓고 법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국제법도 법이고 국내법도 법이고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얘네들이 지금 왜냐하면 출제위원께서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선지를 많이 구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번 출제위원이 되게 따뜻하시고 온화하시고 뭐 이러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답을 더 찾게끔 쉽게 빠르게 찾게끔 이렇게 선지 구성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정신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본 데에는 다 이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를 저 같았으면 좀 더 잔인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빈틈을 찾아주려고. 하지만 실제 시험은 어셈의 문제보다 쉽다라는 거죠. 쉽다. 자, 그래서 같이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나오는데, 자, 인권이 문화를 초월한다? 우리 사람은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각 국마다 동일하다?
말도 안 되죠.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지금 인권이 어떻게 해요? 좀 강화되고 있어요?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코멘트 할게. 자, 그 다음에 리얼. 미안. 그냥 한번 피곤해서 웃겨보려고 했어요.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인권과 윤리를 명확하게, 이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명확하게 뭐 칼로 물을 자르듯이 벌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죠. 그러면 서로 마땅히 보장해 줘야 되고 국가도 마땅히 보장해야 되죠. 마땅히 해주는 게 뭐예요? 윤리잖아. 어떻게 명확하게 구별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기업과 니은을 보고서 바로 갔느냐 아니면 또 시간을 더 써서 디귿 리을까지 보고 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시험을 잘 보되 시간을 아끼는 쪽으로 훈련을 시켜왔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에 또 수기에도 뭐라고 많이 썼습니까? 사회복지에서 시간을 아껴서 국어 영어 풀 때 시간을 더 쓸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 매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12번 갑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이건 우리 공채에서 처음 나왔어요. 2016년에 그 서울시 민간 경채 있죠. 그때 딱 한 번 지문 하나만 얘네 첫 번째 지문 하나만 나왔었고 공채엔 처음 나왔어요. 제가 재작년 책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있죠. 제 기본서에 넣었다가 너무 시험에 안 나오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안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법령 특강을 통해서 법령 꿀팁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가르쳤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0점 받은 학생들, 95점 받은 학생들, 90점 받은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이 문제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았을까? 항상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문장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주간보호, 편의시설, 설치가 있다. 그럼 이거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없겠죠. 그럼 기억을 읽고서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을 받겠죠.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호조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호조 등을 포함한다. 그럼 당연히 장애인 활동보조 하면은 그 대상이 되시는 장애인 분은 거동이 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그만큼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동을 보조해 드리는 거죠.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방문 요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보조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도 챙겨드리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아무리 봐도 맞는 말 같단 말이죠. 근데 디귿을 보세요.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시설이 아니고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징그럽게 했던 거 뭐였죠? 좋은 말, 옳은 말. 그렇죠? 이것도 꿀팁이죠. 딱 봐도 와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럼 옳은 말이다. 했죠? 좋은 말, 옳은 말.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 됐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와,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디귿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1번 탈락, 2번 탈락이죠. 그러면 과연 기억 디귿일까? 니은 디귿일까? 한데 활동 보조를 설명해 놓은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렇죠?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이동 보조.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이동 보조. 그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문제 안에 힌트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편의시설을 설치한대요. 아니 그 활동 보조를 해주시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그분이 활동도 보조 목욕도 해드리고 뭐 한다고 쳐. 근데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십니까? 에? 그분이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시냐고. 우리 길, 교통 이런 등등에 어떻게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답을 찾았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도 출제위원께서 답을 잘 찾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걸 어렵게 냈을 거예요. 네, 그지?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럼 기억과 니은 중에서 뭘 택해? 아무리 봐도 니은이 그 단어 힌트가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맞춘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장애인 복지법에도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법률에 가면은 거기에 아예 편의시설의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될 새로운 수험생들이나 뭐 재시생들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13번은 의료급여입니다. 자,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의료급여에 대한 문제일까? 이렇게 아마 시작을 했을 건데 처음에 기억 문장은 의료급여법에 있는 규정이 맞죠. 그래서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외우지 마세요.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쫙 나열되어 있는 분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뭔가 어렵고 그래서 더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서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많은 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입양 아동도 어때요? 보호받아야 될 애들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외워서 푼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쭉 가다가 갑자기 사회보험제도이다. 헐. 여기서 니은이 아웃돼 버리잖아요. 아, 얘는 공공부조인데 여기서 지금 사회보험이라고 하니까 니은이 무조건 아웃되죠. 그렇죠? 그 니은 무조건 아웃되죠. 니은 무조건 아웃되죠. 니은 무조건 아웃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너무 기쁘죠. 그래서 여기 또 사회보험이죠. 강제가입. 그다음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전부 다 사회보험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시험이 끝나신 분들은 아이고 나도 저렇게 좀 시험 잘 봐서 기분 좋다도 있고 아이고 조금 아쉽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이고 좀 많이 아쉬운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기왕이면 기뻤으면 좋겠다. 어디 갔어? 앞에가 나왔죠. 자, 사회보장기본법, 비용부담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비용부담 할 때 자, 책임성이 있었어요. 책임성. 형, 전, 연일, 효민이만, 효주만 책임질게요. 그 책임성이 있었죠. 그럼 이거는 책임성과 직결되는 파트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와, 나이스, 땡큐. 하지만 이거 변별력이 있는 문제예요. 왜? 저만큼 반복시킨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헷갈리는 문제라고. 그치? 우리는 7, 8월 이론 수업부터 법령 특강을 거쳐서 계속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푼 거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책임성 얘기할 때 사회보험은 누가 책임진다? 국가가. 그 다음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는 누가 책임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게임 끝났죠. 여기서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의 일부는 부담할 수 있더라도 누가 부담할 수 있을까? 국가가. 그렇죠? 그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누가 부담한다는데 당연히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지니까 같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죠. 여기도 사회서비스, 여기도 사회서비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나와야죠.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책임성과 연결되는 그러한 문제였고 우리는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푼 거지 이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강점 관점 이런 것들은 변별력이 거의 없죠. 강점 관점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강점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강점 관점은 병리 관점하고 반대 입장 아닐 겁니까? 그랬을 때 2번에서 바로 갈게요.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다.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도 아니고 출제자가 절대 틀리지 말라는 거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틀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드리는 문제니까 틀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뭐 정답률이 엄청나게 높은 문제입니다. 16번 소득보장 프로그램. 지금은 이제 뭐 아동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얘는 공공부조죠. 장애인여금 얘도 공공부조죠. 예. 그럼 2, 3, 4는 전부 다 공공부조인데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볼까요?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이죠. 예, 사회수당은 그 수당을 받는 사람이 뭘 내고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럼 인구학적인 조건에 해당되니까 받는 거지, 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기여. 그 다음 8세 미만 인구학적 조건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주는 거죠.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 1번 틀렸고. 기초연금 공공부조죠. 공공부조니까 일단 자산조사를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공공부조니까 자산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뭘 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나이 많으시고 생활이 하위 70% 이하이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여죠. 뭘 내서 받는 건 아니다. 비기여. 그거 다 틀렸고. 그 다음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보험에 비해 재분배 기능이 높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재분배 그러면 소득 계층 간 재분배를 말하는 거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를 말한다. 그래서 재분배 효과를 말하면 뭐가 1등이다? 공공부조가 1등이다 라고 했죠. 그 얘기 이제 한 거고. 4번 장애인 연금제도는 비기여 방식이다. 그럼 비기여는 맞잖아요. 그렇죠? 비기여는 맞지만 얘가 무슨 제도라고요? 공공부조 제도다 해서 너무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이것도 뭐 별로 변별력이 별로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7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정말 많이 반복해드렸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갈 수 있겠네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인데 우리는 뭘로 외웠죠? 제시 특으로 외웠잖아. 특이 없네. 특 어디 갔니? 그렇죠? 그리고 출제위원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좀 아까 의료급여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앞에 있었죠. 그죠? 그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비교하는 거였잖아요. 여기다 의료급여를 내지 말고 다른 단어를 썼었어야지. 이런 게 좀 출제의 미숙함.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외웠죠. 제시특. 특에는 가요특까지 우리는 제시특, 가요특까지 외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2번이 확실하게 이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장관이 관장하죠. 그렇죠? 장관, 관장.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누가 운영을 해요? 공단이 운영하죠. 보험자는 보험을 운영하는 자죠. 공단이 운영하는 거죠. 그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게 바로 장기요양사업입니다. 장기요양사업의 정의를 그냥 읽어주고 있습니다. 18번 사례관리. 너무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1번에서 뭐 사정의 영역에는 욕구도 있고 뭐 자원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외울 게 없고요. 그 다음 예기치 않은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종결될 수 있다. 뭐 정말 많이 한 거죠. 종결의 사유는 다양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사례관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의 클라이언트로 확정하는 과정은 무슨 단계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다 연동되어 있죠. 일반적인 실천 과정하고 연동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접수 단계가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욕구와 문제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도와줄 수 있는 거면은 접수하면 되고, 도와줄 수 없는 거면 타 기관으로 의뢰하면 되는 거였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사례가. 그래서 그 세 문제가 다 연동되어 있어요. 순서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했죠. 좀 다른 파트에서 좀 더 내주지. 너무 쉬운 파트에서만 비슷하게 세 문제를 내가지고 그래서 아쉽다. 그 다음 사례관리는 직접적인 활동도 있고 간접적인 활동도 있다. 미시, 거시, 뭐 개별 실천 기술, 지역사회 실천 기술, 공식적인 자원 플러스 비공식적인 자원 둘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거.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라서 아쉽고요. 19번 정신건강복지법. 이거 보호직 나오고 이번에 또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4월에 보호직 보고 나서 6월에 사회복지직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회복지직 학생들한테 반드시 보호직 기출문제 해설 특강은 반드시 들어라. 어차피 무료 특강이잖아요.
왜? 여기에서 같거나 비슷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번에도 무려 5문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2달 사이에 20문제밖에 안 보는데 5문제가 같은 지문이나 비슷한 지문이 나왔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반드시 하라고 제가 강조했죠. 근데 오늘 강의는 그렇게 열심히들 안 먹어요. 시즌이 끝난 상태여서 그렇게 열심히들 안 보긴 하겠지만 나중에 또 시즌이 바뀌면서 또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자, 어쨌든 정신건강복지법 또 나왔고요. 지난번에 나한테 혼났잖아. 보호직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3개 외우라 그랬죠. 그때 이거 안 외워서 틀린 학생들 제가 저한테 혼났잖아요. 선생님 이거 꼭 외우라 그랬잖아. 꼭. 그리고 6글자, 6글자, 6글자. 그지? 그래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꼭 외우라고 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또 바로 나왔어. 그치? 외웠으니까 좋잖아. 센 말 잘 듣자. 그 다음 제가 이 중에서 뭘 구별하라 그랬어요?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을 구별해라. 그랬죠. 정신요양시설은 그 앞에 입소라는 말이 있다. 입소. 그래서 입소요양이에요. 입소요양. 구별하는 포인트까지 그랬죠. 그 입소라는 말이 딱 정의에 안 나와 있어. 1번 보세요. 정신요양시설인데 지금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한다고 돼 있지 입소한단 말이 안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별할 때 요양시설은 입소요양, 입소요양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 포인트가 제대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이거 어려운 문제. 그지?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이 강조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포인트를 모르니까. 출제 포인트. 입소요양.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정신재활시설은 입소 개념이 전혀 없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재활시설은 그 안에 또 5가지 시설이 있어요. 재생, 중생, 종. 근데 제가 그 5가지 시설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냥 정신재활시설에는 또 다양한 시설들이 있구나. 거기는 뭐 이용시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우라는 건 뭐였어요? 요양시설과 재활시설을 구별할 때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요양, 입소요양 이 말이 나온다. 요거를 포인트로 이제 강조했는데 딱 나왔어요. 기분 되게 좋게. 됐죠. 그 다음 2번 문장 보세요. 자,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 이것도 또 뭐예요? 좋은 말, 옳은 말. 그렇죠? 이런 게 포함되는 거 바람직한 거잖아요. 좋은 말, 옳은 말. 우리 법령 꿀팁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 관리 지원 센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법령 꿀팁으로 뭐였죠? 보통 센터로 끝나는 것들은 서술어가 뭐다? 임의 규정이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랬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복지시설이 또 나왔어요. 작년에 이어서 또 나왔어요. 자, 먼저 청소년 쉼터가 따로 나왔었고, 우리 청소년 쉼터는 이제 가정박 청소년이죠? 옛날에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고 한 것을 바꾼 거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나왔죠? 작년에 얘가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제 힌트가 치료, 재활.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때 이제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우리 터치회자, 청소년 쉼터, 그 다음에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그 다음에 자립지원관 이렇게 외웠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냈었죠. 그렇죠? 이건 소년법이랑 관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가르쳤잖아.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지금 뭔가 사회 복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그 자립지원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시설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맞게 출제가 돼가지고 3개 다 맞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전부 다 끝났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번에는 실명으로 올라온 우리
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우리 카페에서 필기 시험 후기에 올려준 학생들이 이제 잘 나왔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이고 저도 막 지금 나오기 전까지 막 PPT 작업을 하는데 원래는 제가 읽어줄 부분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다 쳐고 그래서 전체를 다 안 읽고 시간을 아끼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학원에 이메일 보내고 제가 옷 갈아입고 뭐 이동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냥 점수에다가만 일단 빨간 줄을 쳐놨고요. 제가 넘기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부건희 제자죠. 우리 1등에 아까 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1등하고 휴먼장학금 탔던 그 제자입니다. 어쌤 덕분에 사회복지 95점 받았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 개론을 포함한 전체 과목을 풀면서 어쌤 꿀팁을 적용한 것이 정말 유효했습니다. 덕분에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꿀팁들을 적용해서 다른 과목들도 좋은 점수를 얻어서 기쁩니다. 늘 좋은 수업을 해주시고 꿀팁까지 알려주신 어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뭐 개별적인 거지만 뭐 다른 과목에서도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2문제를 더 맞으셨대요. 하지만 이것도 순식간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7월 8월부터 저한테 계속해서 정말 세뇌받듯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거지 뭐 한 번 조언 듣는다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 모든 것은 어쌤 덕분입니다. 강다운 우리 실강 제자죠. 이 제자는 점수가 엄청 높아요. 평균 91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80점이거든요. 5과목 중에서 제일 못 본 게 80점이야. 얘가 휴먼 장학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한테 와서 변명하는 게 저는 변명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다른 과목에 좀 집중 투자하느라 사회복지가 많이 떨어졌다. 죄송하다. 이랬거든. 난 그게 변명일 줄 알았어. 근데 진짜였던 거야. 사회복지가 80이고 나머지는 90, 95, 100, 90이야.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내가 네 점수를 보니까 믿을만하다. 제일 못 본 게 80점이라니,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박준영님입니다. 제목이 이게요. 고득점 후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쓰게 됐다는 거야. 그 2달 만에 45점에서 80점으로 올라왔다. 2달 만에. 문제 많이 풀면서 틀린 거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어쌤이 주신 컴사, 제 컴사로 원터치 마킹도 하셨답니다. 정말 쓰고 싶었는데 썼다. 지금 이 얘기죠. 그 다음 우리 김승환 제자. 이 제자는 올해 사회복사 1급도 무난하게 합격을 해서 거기도 참 기분 좋은 글을 써줬는데 이번에 또 우리 실강 들었었죠? 실강 때 같이 장학금도 탔던 고 이제 제자입니다. 제가 책 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일단 사회복지는 90점인데 기본 이론과 모의고사 반 실강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 1급을 인강으로 다 들었습니다. 1급. 이번에 사회복지학 90점 나오게 됐고 처음에 풀다 보니 너무 급하게 푼 것 같아서 집에 와서 다시 보니 2문제를 틀렸더라고요. 틀린 문제 보여드리면 혼날 것 같습니다. 하하하. 그러나 실수도 실력이니까요. 역시 학원에서 교수님께 배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점 받았어요. 이 친구가 아마 여기서 이 중에 어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이 라인에서 90점 어느 한 명일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는 이렇게 다 실명으로 다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지양 제자님께서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필기가 컷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최종에서 불합격이 됐던 학생인데 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번에 85점, 85점. 모의고사 풀 때 제 문제 어렵죠? 꽈락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직도 85점, 지방직도 85점, 전부 다 85점 이렇게 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지윤 제자님이시죠? 일단 점수는 85점 받으셨고요. 자, 제가 체크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후회 없이 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쌤이 있어서 수험생활이 힘들어도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 행정법을 너무 못해서 늘 어려웠지만 어쌤 보면서 사회복지 공부할 때 제일로 행복했습니다. 요약노트에 제 이름과 같은 동명이인이 있으셨고 그분 이름 형광펜 칠해놓고 내년에는 제 합격 수기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습니다.
예. 수험 기간 동안 어쌤이 없으셨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85점 받으신 소식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우석 제자는 우리 실강 제자죠. 예. 실강 제자. 자, 시험 전날 한숨도 못 잤어요. 1분도 잠을 못 자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갔고, 예,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글이 정말 안 읽혔고 시험 보는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회복지 과목에서 상당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어서 영어와 국어 하는데 평소보다 더 시간을 쓰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선지가 있으면 찍고 넘어가라. 제가 정말 강조한 거죠. 그 조언과 그다음 모의고사 때 시간의 압박을 가지며 풀어왔던 여러 훈련들이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제 모의고사 앞에는 뭐가 붙어요? 실전.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죠. 그리고 실강에서 정말 그 긴장감을 우리는 매주 경험하면서 해왔잖아요. 그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렇게 현장에서 써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갔는데 사회복지에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근데 사회복지는 90점 받고, 그 다음에 국어랑 영어를 푸는데 시간 더 확보했고, 너무 좋죠. 너무 좋다. 그 다음 누구죠? 윤서영 제자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어셈 티패스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어셈 커리를 따라온 학생입니다. 타 학원 프리패스로 들었던 사회복지 개론은 비전공자인 저에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사회복지학 점수가 50점. 우리는 100점도 허다했는데, 그지? 90점 이상은 부지기수로 많았는데요. 다시 도전하여 저를 알게 됐답니다. 처음 기본 강의를 일주일 만에 2배속으로, 와, 대단합니다. 기본 강의를 2배속으로 일주일 만에 듣고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과목에 대해 조금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무원 준비생들도 사회복사 1급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하시길래 시험 삼아 응시했고 147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제 말 잘 들으셨네요. 보호직에서 사회복지 점수는 80점 더 올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대요. 근데 이번에 실제 시험에서는 90점, 본인이 붙어야 될 시험에서는 90점. 그럼 보호직 시험 보고서 10점 올렸죠. 10점 올렸으면 대단히 잘하신 거다. 좋습니다. 좋은 소식. 그 다음에 손재현님은 몇 점? 100점. 좀 아까 그 특강 시작하기 전까지 100점 소식 알려준 분이 3분 있어요. 3분. 여긴 지금 없죠. 100점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알려준 사람이 3명 있습니다. 100점 받았다는 사람이. 자, 이분은 제 1급 강의도 들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1급 합격 소식도 알려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사회복지 100점인데 읽어볼게요. 어대원 쌤 덕분에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이번 시험 사회복지학 100점 맞았어요. 어쌤께서 강조하신 시험 문제 푸는 팁 알려주신 것들이 떠오른과 동시에 당황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이 어찌나 귀에서 뱅글뱅글 돌던지요. 흐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셨는지 멘탈 다시 잡고 문제 다시 보니까 답이 갑자기 딱 보였어요. 사회복지가 100점이 나와서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족들이랑 다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뿌듯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어쌤 덕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뭐 문제 푸는 팁만 배운 것 같죠? 아니죠. 그동안 공부했던 거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떻게 문제 푸는 팁만 배우면 잘 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 많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정현수 제자님이십니다. 점수는 90점, 사회복지학 90점 받으셨고요. 체크 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수험으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는 게 재미도 없고 힘든 일이지만 교수님이라는 나침반 덕분에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정확히 나눠주시고 암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이번 지방지 시험에서 90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수험과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학부 때
교수님을 만나서 1급을 준비했다면 법제론을 덜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했을 텐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법제론. 제가 법령 파트는 정말 많이 공부량을 줄여주면서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게 가르치는 것들이 엄청나게 오랜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예전에 저는 4학년들만 11년을 가르쳤는데 중간에 저쪽에 신흥대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신흥대랑 한북대가 합쳐져서 신한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두 학교를 다 사회복지 법제론 출강을 했었어요. 거긴 전문대였기 때문에 2년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흥대에서 법제론을 A반, B반 두 반 가르치고 한북대에서는 야간 학과에 해서 제가 세 타임을 법제론을 띄웠어요. 강의를 그때. 노인보호,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뻤던 얘기가 쌤 덕분에, 교수님 덕분에 법제라는 과목이 이게 재밌는 과목인지 처음 알았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를 조금 하고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우린 수험학적으로다가 그 얘기를 지금 해준 것 같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임지영 제자입니다. 자, 셋째 줄부터 읽을게요. 시험장에서 꿀팁들이 음성 지원되더라고요. 이렇게 꿀팁들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현강에서 휴먼 장학금도 못 받고 늘 하위권 성적이라 화도 나고 우울했습니다. 수업 중에 들려주신 서울역 가는 길 이야기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수님의 책녀 덕분에 이번에 9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강을 들었던 학생인가 봅니다. 제가 기억을 잘 안 나지만. 자, 그 다음에 김아정 님이시죠. 이분은 90점. 쌤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이번 지방직에서 사회복지학 90점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큰 실수를 해서 시험 끝나고 울면서 나왔지만 사회복지 점수를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40점에서 50점 받는 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덕분에 사회복지 점수를 얻어서 기쁩니다. 했죠. 중요한 거는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신 게 중요한 거죠. 중간에. 그 다음에 우리 조교군요. 내가 읽으려니 쑥스럽습니다. 본인이 직접 읽으려고? 우리 조교가 쓴 글이라서. 자, 제가 체크한 거 읽을게요. 일단 우리 조교는 95점. 여기 있습니다. 여기 61.7이었는데 95점. 현실이에요. 현실. 자, 사회복지학 개론은 어쌤의 커리대로 믿고 따라가니 정말 저에게는 효자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조교인데 어떡할 거야? 믿고 따라야지. 다음, 꾸준한 반복과 회독, 문제푸는 꿀팁,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라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조언을 시험장에서 계속 떠올렸습니다. 특히 법령 꿀팁들과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조언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방직 대비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평균 60점대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먼저 맞은 매가 본 시험에서 95점이라는 고득점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해 주신 쌤께 무한 감사 드린답니다. 자, 95점. 뿌듯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지연 님께서 사회복지학개론 85점 받으셨대요. 시험 보고 많이 어려워서 걱정했는데 점수 보고 다행이다 하셨답니다. 저의 암기 방법은 정말 꿀팁이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들을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별이 님이십니다. 이분은 몇 점? 100점. 또 나왔죠, 100점. 자, 어대영 교수님 덕분에 사회복지학 가채점상 100점 받았습니다. 다른 과목이 너무 부족하여 사회복지학 공부에 비중을 많이 두긴 어려워서 교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에서 나올 거야 라는 마인드로 얍삽하게 했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하라는 것만 했대잖아요. 100점 받았대잖아요. 어떡할 건데. 자, 동형 모고를 볼 때 반타작 이하일 때도 있었고 잘 봐야 7, 80점이 나왔었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부가 다 안 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걸로 85에서 90점을 확보했다면 교수님을 통해 배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남은 부분을 운 좋게 커버하여 100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은 게 정말 큰 행운이었대요. 네. 좀 건강 얘기해 주셨고요. 자, 100점. 그 다음에 김수현 제자님. 이분도 실강 우리 들었었죠. 3, 4월 때. 자, 그 제자분이시고 90점 받았습니다. 90점. 올해 그 3, 4월 그 핵심 요약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이론반 그거 얘기하는 거죠. 핵심 이론 강의. 고득점 동영모에서도 이제 들었고요. 자, 나중에 고득점 수기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학은 가채점상 90점이라는 점수를 맞아 기쁘네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의고사 때 풀어본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고 헷갈리는 문제들은 어쌤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이 떠올라 답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문제들은 채점하면서 이거 다 어쌤한테 배운 건데 왜 틀렸지 하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90점. 자, 시험장을 멀리 배정받았는데 가는 길에 암기도우미 수첩을 보는 것이 유용했습니다. 어쌤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꿀팁을 타 과목에서는 적용하지 못해 지문을 여러 차례 보는 바람에 첫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때 했던 실수를 또 해버렸네요. 막판에 시간이 모자라 마킹을 다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나 봐요. 자, 수술로 인해서 눈이 많이 불편하셨는데도 학생 한 명 한 명 눈 맞추시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채찍과 격려를 해 주셨던 어쌤의 실강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하고 저하고 좀 동병상련이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눈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술이 잘 되지 못해서 지금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그때 식사하면서 서로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정현 제자님이시고요. 사회복지학계로는 85점입니다. 85점. 엄청난 고득점은 아니지만 올해 지방직 사회복지학 85점 맞았습니다. 워낙 잘 보신 분들이 많아 고득점이라기엔 조금 부끄러운 점수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긴데요. 작년 7, 8월 이런 강의부터 쭉 인강으로 함께 해주신 거고요. 내용은 좀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많은 걸 하기보다는 필요한 거, 중요한 것만 알려주신 게 저에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최종 합격 수기 꼭 쓰고 싶네요. 꼭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이거를 제가 제 이메일을 보내고 또 집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서 또 택시 타고 오고 막 하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올라와서 또 이제 출력을 또 했는데 2명 더 있더라고요. 올라오기 직전에. 고태경 제자님이신데요. 뭐 인강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이 생소한 걸로 봐서는. 이분도 100점. 사회복지학 100점. 카페에 있습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불안하고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수업 때 안내해 주시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했다. 수업 때 하라는 것들 위주로 공부했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덕분에 이번 지방직 시험에서 사회복지 100점을 맞았습니다. 동영 모의고사를 보면서 3개에서 5개씩 꼭 틀렸기에 절망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금 틀린 것들을 시험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학개론 100점.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온 경우죠. 그 다음에 최윤정 제자님께서 쓰셨는데요. 이분도 아마 인강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85점을 받으셨어요. 85점. 그래서 원래는 만점 후기를 쓰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평소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 시험 때도 그러셨대요. 그래도 85점이면 잘 본 거지. 그죠? 집중이 잘 안 되는데도.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이 너무 재밌어. 정말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바로 앞에 100점 맞은 애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안내해 주는 것들 위주로 공부했다. 내 말을 최대한 들었다는 거지.
말을 들으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 그래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즐겁게 공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85점도. 예. 이번은 사실 90점 이상은 받았어야 되는 시험인데 어쨌든 뭐 제가 약속하기를 80점 이상이면 고득점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 약속은 지켜드려야죠.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해설 특강을 마치고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할 일은 쌓여 있고 계속해서 컨디션이 저는 사실 되게 안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현명한 또 지혜로운 그러한 어떤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내년 대비 막 합격 설명회 이런 거만 학원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우리 시험을 본 학생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그냥 뭐 놀고 있는 사람, 또는 아유 나는 이미 끝났으니까 일찌감치 내년을 대비하기 시작하는 사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공부를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근데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확실하게 안 되신 분들 있잖아. 지금 현재 뭐 예측상으로도 이미 나는 끝난 것 같다. 과락이 있으면 완전 끝난 거고. 그죠?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동기부여 특강에도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있는데 정말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시험에 붙게 돼 있어요. 바로 다음 시험에. 근데 확실하게 평생 내가 일할 곳에서 일하고 싶으면 필기를 높게 붙으셔야 된다고. 그렇죠? 필기만 붙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좀 쉬면서 놀기도 하면서 이제 면접을 기다리시면 되겠고, 까리까리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공부라도 하고 계셔야 돼. 알았죠? 나는 지금 되게 애매하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 언어 공부는 하고 있으셔야 돼. 알았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지장이 안 생기지 영어까지 확 다 내놔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일단 그래서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아리까리가 맞는 말이지? 근데 표현이 이게 국어시험 봐도 글 쓴 거 봐봐 띄어쓰기 개판이잖아, 그죠? 국어시험 따로 뭐 글 쓰는 거 따로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서 뭔가 내 점수가 확실하지 불확실하다 그러신 분들은 영어 공부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으셔야 돼. 알았죠? 그리고 확실하게 떨어지신 것 같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고. 알겠죠? 시작할 때 사회복지는 안 해도 돼요. 사회복지는 그냥 7월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으니까 다른 과목들 하고 계시면 돼요. 다른 과목들을 이제 공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뭐 면접 시즌 됐을 때 제가 좀 눈이 좀 많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면접 시즌에 또 많은 제자님들을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